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서초, 분당 등 알짜배기 땅과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YTN 지부는 30% 이상 매각하기로 해 민영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포에 4만 6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됩니다.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이 애초보다 상향되면서 화천대유가 최소 300억 원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발생 후 헬로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2마리가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접촉한 기관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45년 만에 개인 택시 상보제가 해제돼 번화가를 돌아봤습니다. 택시는 700대가량 늘었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7.7% 올라 상승률이 한풀 꺾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까이 떨어져 1,318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에 나선 우리 축구 대표팀과 아이슬란드의 평가전이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해외파가 모두 빠져서 최상의 전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이슬란드를 1대0으로 무난하게 꺾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경기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해외파는 모두 빠졌는데 벤투 감독은 어떤 전술을 선택했습니까? 네, 오늘 아이슬란드전 벤투 감독은 다소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주로 활용했던 폼백이 아닌 수비수 5명을 기용하는 3백 전술을 선택했는데요. 이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수비 강화를 시험하는 듯했지만 경기 초반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반 12분 정우영의 아쉬운 볼처리가 나오며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해 실점 위기를 맞았는데요. 다행히 위기를 넘긴 선수들은 주도권을 잡아가며 아이슬란드의 골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전반 32분 기대하던 첫 골이 터졌습니다. 조규성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헤더로 연결해 아이슬란드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송민규의 A매치 첫 득점으로 13경기 만에 데뷔골입니다. 4분 뒤엔 홍철의 크로스를 선제골을 도왔던 조규성이 머리로 연결했는데 골대 위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선제골의 기쁨도 있었지만 전반 막판 박지수가 공중골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아쉬운 상황도 나왔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전 나상호와 손준호, 김태환 등을 투입하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기대했던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1대0으로 경기를 마치며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보신 것처럼 해외파들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시험대라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내일 대표팀 26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동안 선택을 미뤘던 나머지 퍼즐의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김관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부상 중인 손흥민이 월드컵 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대표팀의 공격진은 벤투 감독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150일이 넘게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황의조. 최근 소속팀에서도 4경기 연속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조규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89cm의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과 K리그 17골의 골 결정력도 갖췄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강력한 중거리 슛, 송민규의 득점을 도운 크로스 등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측면 수비수 자리는 최대의 격전지입니다. 벤투 감독의 꾸준한 부름을 받았던 김진수와 김태환을 제외하면 안심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 아일랜드전 양쪽 윙백으로는 홍철과 윤종규가 선발 출전해 공수에서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센터백 위치에서 김민재와 함께 호흡을 맞출 짝도 정해야 합니다. 김현건과 권경원이 주전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 벤투 감독은 중앙 수비수 3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3백 포메이션으로 최대한 많은 수비수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영건과 권경원 모두 무난하게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이제 최종 출전 선수 명단 발표만 남았을 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내파 대표팀들은 모레 카타르 현지로 떠나고 부상 중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들은 다음 주 훈련 캠프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 출정식이 시작됐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민영 기자, 출정식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차범근, 허정무 등 한국 축구의 전설들이 모였는데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시작점이었던 86년 월드컵 주축 멤버들이 우리 대표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잠시 뒤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전할 텐데요. 쌀쌀한 날씨에도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카타르에 갈 태극전사 26명은 내일 오후 1시에 발표됩니다. 벤투 감독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선택 등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선수들은 모레 13일 밤 인천공항에서 모여 카타르로 떠납니다. 손흥민을 포함한 유로파 선수들은 다음 주 중 카타르 현지 훈련 캠프로 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H조에 속한 우리 대표팀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28일엔 가나, 다음 달 3일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 첫 순서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경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알짜배기 부동산을 포함해 14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물로 내놨는데 야당은 졸속 매각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0만 제곱미터의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와 초고층 주상복합, 용산 공원 등이 계획된 코레일 소유의 알짜 땅으로 평가 금액은 6조 원이 넘습니다. 경기 분당 오리역 초역세권의 토지주택공사 예폰사, 8층 건물의 본관과 4층짜리 별관으로 구성됐는데 평가액은 5,801억 원입니다. 서울 교대역 앞 부지는 마사회 소유로 1,4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세 곳 모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한 자산입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 원, 부채 비율은 151%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 지원 시설과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줄여나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부동산부터 골프나 콘도 회원권, 유휴청사, 불필요한 회사 지분까지 총 14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졸속 매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자산을 헐값에 넘길 수 있고 특혜성 매각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공공자산 그리고 국유재산을 산 곳은 어디냐? 또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이것을 사고 특혜를 받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매각 대상에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YTN 지분도 포함됐습니다. 두 회사가 가진 지분을 합하면 YTN 전체 지분의 30%가 넘어서 계획대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민영방송이 되는데 이 역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YTN 내부 반발 여부도 매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YTN의 민영화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여서 방송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부채가 1,892억 원에 달하는 한전 KDN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들이 소유한 YTN 지분도 매각 대상에 올렸습니다. 2,387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도 함께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전 KDN은 현재 YTN의 최대 주주로 전체 지분의 21.43%를 소유하고 있고 마사회도 9.52%의 지분을 갖고 있어 매각 대상 지분의 총합은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로 지분 매각이 최종 무산됐는데 현 정부에선 업무와 무관한 지분인데다 해당 기관의 적자폭이 큰 만큼 정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YTN 지분을 매각하는 건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려했던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매각 일정과 방법은 각 기관 이사회 사항인데 한전 KDN은 매각 의사를 밝혔고 매각 추진을 빨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4주 앞두고 임명된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출신의 정기한 마사회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설할지 또 경영 여건이랄지 또 종합적인 걸 좀 판단해서 향후 매각 과정에서의 진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4만 6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은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는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일대에 들어섭니다.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8.16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 731만 제곱미터, 4만 6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되 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철도역 중심의 압축 개발인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하는 만큼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을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는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를 공급하겠습니다. 5호선이 확장되면 김포에서 광화문까지 6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20분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해 청년 주거난도 함께 풀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호소해온 시민들은 오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포가 금포가 됐구나. 이런 즐거운 말씀까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콤팩트시티 조성을 계기로 김포발 GTX의 서울 도심권 연장 논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첫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온 개념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보다는 경제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발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지난 정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 9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보여준 위로에 감사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한 뒤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이 밝혀온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을 우리나라도 발표해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 지역 정책을 추진했지만 외교보단 경제, 문화 분야에 주력해 중국을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일본의 기시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년 10개월 만인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자들이 개발을 진행하던 아파트의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조치로 400억 원 가까운 추가 이익이 생겼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아파트 용적률이 180%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성남시가 고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선 일부 구역 용적률이 최대 19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덕분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화천대유는 애초 계획보다 186세대를 더 분양하게 돼 300억 원에서 400억 원가량 추가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런 용적률 상향안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 결재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검찰은 이 서류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실장이 용적률 상향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당시 김만배 씨가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거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라며 정 실장과 이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정 실장을 소환해 대장동 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과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북한 고위층에 5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불법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회장이 구속되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보내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모 씨. 안 씨는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안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외화가 최대 64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이 가운데 7만 달러를 평양으로 가져가 북한 최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건네고 중국 돈 1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 회장이 경기도 등에서 대북 지원 명목으로 받은 22억 원 중 최소 8억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북 테마주로 분류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주식 등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북한에 보낸 돈과 관련해 대북 사업권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지불한 돈은 200만 달러 안팎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과물들을 보면 구체적인 혐의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검찰을 출입하는 김복은 기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 부원장 공소장이나 정 실장 영장을 보면 이 대표 측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가까이 소위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장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양측의 유착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본격적인 시작은 2013년 위례개발 사업 때부터입니다. 2013년 4월 유동규는 나무구로부터 위례 사업 예상 수익 중에서 1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예. 석 달 뒤에 정진상 실장한테 남욱 등을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 실장이 여기서 추진하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석 달 뒤에
10월 말인데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 실장이 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공고가 11월 1일에 났으니까 공모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선정을 끝냈다는 거죠. 이렇게 위례사업 때 본격화된 양측의 유착 관계가 대장동 개발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착 관계가 계속 실효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건 뭐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재선을 노리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상대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장동 팀이 허위 기사를 내고 여론전에 나선 정황도 검찰이 포착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를 통해서 또 다른 기자를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 기사를 쓰도록 했다는 건데 정 실장은 이 허위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또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무 물증이 없다. 이건 오로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측까지 이 검찰이 소설을 쓴다, 창작 소설을 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상당히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용, 또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이 주로 모였다는 이 성남시 소재의 유흥주점의 대표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검찰은 이 세 사람과 김만배 씨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하나둘씩 공개하면서 혐의를 입증한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보건 기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것이 이재명 대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건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총 10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정 실장의 압생 영장인데 이 정 실장을 가리키는 피의자라는 단어가 107번 등장하니 거의 비슷한 횟수죠. 예. 검찰은 이 영장 본문의 첫 장부터 2005년부터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은요, 소위 이 대선 자금을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선거 운동에도 적극 관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고요. 또 실제로 경기도청이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정진상의 결재는 곧 이재명의 결재로 인식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가 갔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나온 경제적 공동체라는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예.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특수본에 피해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발생 후 헬로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순찰차가 출동해 있고 경찰관이 현장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낮 12시 45분쯤 용산경찰서 A 정보계장이 강북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계장은 헬로윈에 대비해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보고서 은폐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정보과장과 함께 10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선 이들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윗선의 개입 정황까지 파악된 상황. A 계장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관을 불러 보고서 삭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심적 압박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숨진 A 계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진 해밀턴 호텔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호텔이 10년 가까이 불법 증축을 유지하는데 용산구청이 도움을 줬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만큼 이 불법 증축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결론나면 용산구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 증축과는 별개로 이 참사 당일 행적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해밀턴 호텔과 대표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건축물 설계 도면과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확인하셨나요? 압수물 분석이 채 다 끝나기도 전 하루 만에 A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A씨를 처음 출국 금지하며 호텔과 용산구 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해밀턴 호텔 측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수년간 불법 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고도 어떻게 버텼나는 것. 호텔 측은 2013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참사 발생 열흘 만에 해밀턴 호텔 등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요. 특수보는 로비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년간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용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용산에서 유지로 불려왔습니다. 특수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이 유족들을 설득해서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에 이용하는 게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양태정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면서 소송 방법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전수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0명 내외 정도 있으십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제가 정치적인 색부분은 최대한 뺐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는 마쳤고 어떤 형태로든 당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인 영정 앞에 이름 불러드리는 게 왜 폐륜이냐면서 장외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여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족들이 사생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 대표는 조문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 발인일에 춤추는 영상까지 유포했다면서 이태원 사고에만 추모를 이야기하는 건 반인륜적 목적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고인의 신상을 정쟁화의 무대 장치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관련 재판을 1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으로 불려난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한 건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 사이에 위치한 이곳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2020년 5월 수원 여객가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해온 정황이 확보됐다며 법원에 2차례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밀항 계획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고 법원은 뒤늦게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김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 잡힌 팔당대교 인근 CC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사료값 논란 속에 파양된 풍산개 2마리는 현재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데요.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이 전국 동물원을 대상으로 받아줄 곳을 찾았지만 우치동물원만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행안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한 뒤 대통령 기록관은 전국 동물원을 대상으로 위탁처를 찾아왔습니다. 이들 풍산개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일반 입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기록물 대여가 가능한 곳, 대형견 사육시설을 갖춘 곳, 전문 사육사가 있는 곳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8개 기관과 접촉한 결과 3곳이 기준을 충족했고 의사를 타진해보니 광주 우치동물원만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 우치동물원과 위탁을 위한 실무 협의까지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우치동물원 측도 풍산개들이 올 경우 사료값을 포함한 사육비 전액을 부담할 거라며 별도의 사육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른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새 기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결국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 풍산개 2마리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아 약 4년간 길러왔지만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월 250만 원 상당의 양육비 지원 논란 속에 국가에 반납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하 갱도에 고립됐다 9일 만에 생還한 광부들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일상 회복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는 누구도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박정아 씨가 병원을 나섭니다. 지하 190m 갱도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박정아 씨는 새 생명을 얻었다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박 씨는 강원도 정선의 집으로 돌아가 통원 치료와 건강을 돌보면서 바다로 가족 여행도 할 계획입니다. 가족여행 가기가 너무 오래돼서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 손주들이랑 다 같이 해서 한번 바다 구경을 한번 가볼까. 박정아 씨는 유사한 광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립 사고의 원인은 광산 폐기물인 광미를 폐갱도에 불법 매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갱도에 다시 집어넣는 방식을 백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생환한 광부들이 추가 치료 등을 거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45년 만에 개인 택시 3부제가 해제돼서 번화가를 돌아봤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기대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택시 3부제로 가용 가능한 택시는 5,000대였지만 700대가량 운행하는 데 그친 건데요. 앞으로는 좀 나아질지 최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입니다. 귀가하려는 시민들이 연신 손짓을 하지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택시 3부제가 해제됐지만 택시 잡기에 나선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번화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붙잡아가지고 계속 딱히 뭐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3부제 해제 첫날인 어젯밤 운행에 나선 개인 택시는 5.4% 증가한 693대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부제가 해제됐지만 관건은 개인 택시의 참여입니다.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나오질 않아야 수입이 좀 된다고 해도 취객들이 문제가 좀 많아서 야간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서울시는 다음 달 심야할증료가 인상되면 개인 택시 5천여 대가 추가 운행에 나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료를 20%에서 40%, 그다음에 시간도 10시로 땡기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 서울시는 연말까지 3부제 해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 유행 때 우리는 화장시설 부족을 체감하고 겪었죠. 특정 이슈가 없더라도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날 걸 감안한다면 이 화장시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국내 첫 국립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정부가 어디를 화장지로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서 우선 경기 동북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 2곳 중 한 곳인데 아직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반영되기 전인데도 내일까지 모든 시간대 예약이 차 있습니다. 오후 6시 전에 3일장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6시 이후에는 좀 3일장 하기가 약간 힘들죠. 사망자가 몇백 명씩 쏟아지던 지난 봄엔 화장장 포화로 4, 5일씩 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일장 할 거냐, 5일장 할 거냐, 6일장 할 거냐. 이곳 시립 승화원을 포함해 서울은 화장시설 2곳에 총 34기의 화장로가 있는데 한 기당 32만 명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596만 명의 경상도엔 화장시설 22곳이 있는데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엔 4곳뿐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첫 국립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지난주 한 국립대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내년 4월까지 시설 운영 방향과 후보 지역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후보 지역과 관련해선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동북부 지역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 동북부 지역에 시설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해 부지 선정 작업도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모처럼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따라서 6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가운 칠자에 뉴욕 증권시장이 열광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7%만 오른 걸 환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7%대 상승으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나스닥 지수는 7.35%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국내 증시와 환율도 들썩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3% 넘게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까이 내린 131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는 24일에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립니다. 미국의 거침없는 긴축이 감속에 들어갈 거란 전망 속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선택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금통위에서 하는 이 빅스텝보다는 25bp 인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은 분명히 좋은 뉴스라면서도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예, 오늘 모처럼 금융시장에 활기가 돌았는데 돌발 악재가 터진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가 파산 위기에 몰린 탓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어제 오늘은 반짝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14% 이상 떨어져서 최근 2년 사이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 FTT는 하루 만에 70% 넘게 빠졌습니다. 자,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거, 그것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가 파산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달 초부터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소문이 돈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갖고 있던 FTX의 코인을 다 팔아버리겠다고 발표한 게 결정타였는데요. 예. 지난 6일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인출하려고 몰리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FTX는 지급 능력이 안 됐고 결국 출금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들의 출금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FTX가 파산을 했습니까? 네, 그럴 위기에 처하자 FTX는 바이낸스에 인수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장부를 열어보더니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예. 이 바이낸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고 했는데요. 막상 실사를 해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백악관까지 나섰습니다. But the most recent news further underscores these concerns and highlights why prudent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is indeed needed. 미 정부가 나선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인수가 불발되고 끝내 파산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네, FTX는 유동성 위기 해결에 필요한 11조 원을 구하지 못하면 파산 신청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FTX 측은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연쇄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국내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그리 큰 수준이 아니지만 가상자산시장 전체, 나아가 이미 돈줄이 마르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전체 자산 시장, 즉 가상 자산이 아니라 증권이나 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 시장 전반으로 옮겨보기 시작하면 모두 다 자산을 다 빼서 현금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죠. 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하네요. 꼴이라고 여겨졌던 코인 시장이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 21조를 돌파했습니다. 적자를 벗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전기료 추가 인상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만 영업 손실은 7조 5천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연료가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의원님 오늘 사상 최대 S&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를 안 내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전력 판매량이 늘어 매출은 증가했지만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 원에 이르고 에너지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전 소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자구책에 더해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인 전력 도매 가격을 제한하는 S&P 상한제를 12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력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상황에서 발전사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제한을 두자. 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민간 발전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돼 서민들 고통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 4월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새끼 3마리가 태어났죠. 국내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는 멸종 위기종인데 6개월 만에 일반에 선을 보였습니다. 구재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사육실에 철문이 열리자 새끼 호랑이 새 쌍둥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해랑, 파랑, 사랑. 귀여웠어요. 해랑, 파랑, 사랑 쌍둥이 행복하고 건강해. 지난 2011년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가 기증한 암수 시베리아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호랑이가 모두 12살로 노산이라 지난 6달 동안 새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한 뒤 오늘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새 쌍둥이는 몸무게 40kg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가림막으로 차폐를 시켜놓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우리 호랑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시베리아 호랑이는 백두산 호랑이로 알려진 친숙한 동물이라 관람객의 관심도 컸습니다. 3등이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좀 든든한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20세기 중반 무분별한 밀렵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고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 13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Your forgiveness will have to come.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음혹한 시절에 누군가가 메카시 의원을 꾸짖습니다. 상원 청문회에 나온 육군 법률 고문 조지프 웰치였습니다. 군 내부에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메카시에게 웰치는 점잖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Have you no sense of decency, sir? At long last, have you left no sense of decency? 미 청문회 사상 최고의 장면이자 메카시의 정치적 생명과 함께 메카시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준엄한 한마디가 이성을 잃어버린 의회 권력을 무릎 꿇리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 국회에 출석한 몇몇 분들 언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소설을 쓰시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를 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호통을 칩니다. 웃기다가 뭐야 웃기다가. 내가 정인이야. 국정감사장에서 홍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다 들켰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질의하던 때였습니다. 그 엄중한 순간에 이런 여유가 있다는 자체가 먼저 놀랍습니다.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사적 대화라고 변명했죠.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나 품위를 찾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질의 답변 중에 비웃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바로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국감을 주재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사람을 퇴장시킨 것도 그래서 그리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당 내 이른바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여서 그 배경으로는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과 강기정 수석은 더했는데도 쫓아내지 못해놓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게 불만의 핵심인 듯합니다. 수석들을 퇴장시킨 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장 의원이 더 걱정됩니다. 전 정부의 수석들이 어떻게 했든 그렇다고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란 한가한 필담을 주고받는 행태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박스러운 행태가 야당에 대한 전투력이라고 혹시 착각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권 교체를 시켜준 민심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정말 어떤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닌 듯합니다. 1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걱정됩니다 였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적지 않은 양이 예상돼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과 전주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날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